추천하고 또 함께 읽어보는 프로그램인데요. 내 아이를 지키는 성인지 감수성 수업의 저자 서현주 선생님 오늘도 함께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어린이책 5호에 소개된 새로운 책들 한 권 한 권 읽어보고 있습니다. 우체성 범주의 책인데요. 오늘 첫 번째 책은 어떤 책일까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처음인가요? 동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호 처음이네요. 에선 처음이네요. 네. 안젤로와 안제오라는 네. 책입니다. 안젤로와 안제오, 최민아 글, 정문주 그림, 문학과 지성사에서 2025년 8월 12일 발행된 우리나라 동화입니다. 네, 서평을 읽어보겠습니다. 착한 아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주체성의 문제를 다루는 동화다. 옳고 그름을 가늠하기 전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켜야 할지 묻는다. 6학년 교실에는 안제오라는 이름 대신 천사 안젤로로 불리는 아이가 있다. 제오는 학급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에 나서 아이들 사이를 중재하는 해결사다. 누구의 부탁에도 응하고 갈등을 잠재우는 데 능한 제오는 착한 아이라는 평가를 얻지만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모른다. 어떤 상황에서는 가해자이고 다른 순간에는 피해자가 되는 제오 주변의 아이들은 저마다 이유로 제오에게 자기 편에 설 것을 요구한다. 선의를 바탕으로 하더라도 스스로가 굳건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 보호의 힘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제오는 관계 속에서 서서히 깨닫는다. 이 책은 학교 폭력을 다루면서도 선과 악을 단정하지 않고 판단의 여지를 독자에게 남긴다. 지금 당장 마침표를 찍지 않아도 괜찮다고 어린이에게는 많은 물음표를 품고 탐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듯하다. 최남희 작가의 안젤로와 안제오 서평 소개해드렸습니다. 최남희 작가는 동화 작가 중에서 이제 많이 알려진 작가이고요. 주로 가족, 부모, 또 우리 어린이들의 일상 이런 거 잘 구성하는 그런 작가로 저희가 좋아하는 작가죠. 21세기 어린이 문학사의 분기점이 된 작가로 자리매김했다 이렇게 또 평론가분의 극찬을 받기도 했는데 저희는 엄마의 40번째 생일로 이 작가를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작가가 이런 말을 했네요. 산이나 바다, 나무 같은 자연보다는 사람들의 변화무쌍한 심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관계 맺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책이 딱 그거에 맞는 책인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표지에 보면은 천사, 대천사 그림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안제오고 이 동화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 주인공인 제오의 서술, 그러니까 안젤로라고 나오긴 하는데 안젤로의 서술, 그 다음에 그 안젤로 친구인 하진이라는 친구의 서술이 번갈아 가면서 전개가 됩니다. 안젤로의 이야기, 그 다음에 하진이 바라봤던 이야기, 그리고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아이들 그 교실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고요. 뭐 네. 중간중간에 그림도 적절하게 들어가 있어서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어요. 이 동화책은 그 인물의 성격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데 인물의 묘사나 어떤 대사를 서술하는데 작가님이 많이 힘을 쏟으신 것 같고 네. 안젤로라는 아이는 남자아이인데 너무너무 착해가지고 안제오입니다. 네, 안제오는 네. 맞아요. 그래서 별명이 안젤로예요. 그래서 아무도 얘를 제오라고 안 부르고 야 안젤로 이렇게 불러요. 너무 착해서 천사 이름을 따가지고 엔젤이죠. 엔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천사가 남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그런 친구니까 아까 서평에도 중재자 역할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어린이가 그렇게 한다는 게 놀라울 정도로 너무 착하니까 친구들이 그렇죠. 전부 천사라고 부르는 그런 소년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 하진이라는 친구는 여자아이인데 네. 이 안제오의 그 엄마께서 피아노 개인 레슨. 교습 레슨 선생님이셔가지고 네. 거기에 다니는 네. 여학생으로서 제오를 좀 옛날부터 봤고 또 제오가 키우는 강아지를 엄청 예뻐하는 하진이라는 친구. 근데 이 친구는 그러니까 하진이는 재혼의 집에 자주 오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재우가 어떻게 집에서 지내는지, 엄마와의 관계는 어떤지 이런 거를 잘 아는
여사친입니다. 맞습니다. 여사친이고 네. 하진이는 또 오빠가 있어가지고 쌍둥이 오빠가 있어서 워낙 좀 씩씩한 걸로 알려진 그리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막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애 있으면 싸우고 말싸움하고 뭐 이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재호와 하진이가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죠. 쟤 왜 저래? 쟤는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런 거를 좀 많이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더 이해 못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하진이와 이 재호의 이야기가 이어지다가 새로운 또 인물들이 등장을 해서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또 하진이가 또 워낙 그 뭐랄까요? 오지랖퍼라고 해야 될까요? 오지랖퍼. 씩씩한 어린이니까. 씩씩하고 좀 사리 분별이 되는 애기 때문에 네. 나서야 할 때 따박따박 나서는 스타일의 네. 어린이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안재호의 곁에서 자꾸만 어떤 문제가 일으킨 전학생 윤성이라는 친구가 전학을 오는데 네. 뭔가 이 윤성이가 등장을 하면 자꾸 사건이 벌어져요. 뭐 누가 다친다든지 뭐 어떤 말싸움이 벌어진다라든지 그리고 걔들 또 안 좋아하는 또 찬세라는 친구가 있고 결국에는 이 재호라는 친구가 찬세라는 아이와 윤성이라는 전학 온 어떻게 보면 굴러들어온 돌이죠. 그렇죠. 요 사이에서 둘의 갈등 사이에서 방황을 하는 거죠. 왜냐면 찬세는 원래 내가 알던 친구고 하지만 또 얘랑 딱히 사이는 안 좋아요. 근데 전학 온 애는 나한테 잘해주고 윤성이는 막 재호한테 너는 막 내 친구야 이렇게 하니까 그 전학 온 아이가 좀 오해를 많이 네, 하죠. 맞습니다. 네. 또 그런 또 작가님이 워낙 그런 거를 잘하시니까 어떤 편견이나 이런 거를 서술을 하실 때 이 전학 온 윤성이라는 애가 뭐 후드티 뒤집어 쓰고 뭐 머리 색깔도 뭐 어떻고 하면서 애들이 얘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는 거죠. 제가 뭔가 비밀이 있다. 숨기는 그렇지. 비밀이 있고. 전에 학교에서 뭐 무슨 그렇죠. 일이 있었을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근데 얘도 뭐 나름대로 비밀이 있겠죠. 그리고 숨기고 싶고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그렇지. 그게 있는데 네. 이 윤성이를 싫어하는 친구들은 그 비밀을 막 끝까지 캐내려고 하고 하면서 결국엔 나중에 어디 이걸 다 내용을 말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안 되겠죠. 안 돼. 스포일러니까. 어쨌든 네. 너무 크게 웃어서 죄송해요. 그 과정에서 이 안젤로 우리 천사 재호가 겪는 오해와 갈등 뭉뚱그리면 어쨌든 저는 이 책을 이제 보면서 네. 또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의 시선 플러스 네. 또 교사의 시선으로 봤을 때 좀 복잡한 감정이 들었는데요. 아이들의 어떤 갈등을 봤을 때 여기서 이제 학교 폭력에 관한 동화다라고 좀 소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해시태그도 학교 폭력을 걸어놨고 왜냐하면 이 내용 안에서 이제 학폭 얘기가 나옵니다. 상담 교사랑 얘기를 하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학폭이냐 누가 가해자냐 피해자냐 그거를 계속 가려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제가 학교를 떠났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학교 내에서 이제 학교 폭력이라는 거가 네이밍이 붙은 지가 한 10년이 좀 더 됐어요. 그게 이제 법으로 정해지고 완전히 학교에 들어온 지. 그런데 이런 학교 폭력이라는 네이밍이 생긴 이후로 과연 더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더 갈등이 없어졌냐, 뭐 더 평화로워졌냐, 학교 폭력이 뭐 아닌 말로 줄었냐, 잘 계도가 되었냐,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더 그게 줄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보도되는 것만 봐도. 그렇죠. 그 보도되지 않는 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있어요. 물리적인 학폭은 줄어든 건 맞습니다. 때리고, 뭐 다치고, 뭐 피가 나고, 뭐 예전에는 치고받고 싸우고 뭐 패싸움하고 소위 말하는 어디 가가지고 너네랑 뭐 도전장을 내고 이런 거는 사라졌습니다. 옥상으로 와 이런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사라지고 완전히 이제 폭력이 없다라기보다는 요즘에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스트레스 학폭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능적이고 조용하게 학폭이 열리고 그 다음에 또 정말 지능적으로 괴롭힌 애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과도하게 자기 보호, 과잉 보호를 하면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도 그게 학폭이다. 왜냐하면 내가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너는 가해자다라는
또 어떤 신고, 그러니까 신고 남발 이런 것도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냥 내가 피해자야라고 설정을 하고서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규정하는 방식이라는 네.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피해의식을 가지고 보면 네. 세상에 얼마나 많은 폭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도 이게 항상 어려워요. 중도를 지키는 것이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혹은 어떤 바깥 세상을 바라볼 때 어디까지가 아이들의 폭력이고 어디까지가 용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장 통 중에 하나일까라는 것을 누구도 측정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요즘은 학폭 전담 변호사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서 학교에 또 그 경찰관인가? 네, 상주하고 계시죠. 상주는 하지 않고 담당 배정은 되어 있습니다. 뭐가 있더라고요. 네, 학교마다. 스쿨 폴리스라고 네네. 그 경찰서 내에서 이제 담당을 주는 거죠. 구역별로.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만약에 통화를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수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이게 참 어려워요. 당연히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지만 실은 그냥 넘어갈 수 있고 서로 싸울 수도 있거든요. 너랑 나랑 안 맞아. 너랑 옛날에 싫어. 사실 그런 학교 폭력을 어떤 법적인 문제, 이렇게 사회 문제로 비화시키지 않고 어떻게 보면 반 학급에서 혹은 선생님의 재량으로 화해를 잘 하게 하는 저 성장할 때만 해도 물론 심한 케이스는 그러지 않았지만 소소한 걸 다 문제 일으키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사소한 것도 전부 다 막 문제적으로 돼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내가 얘한테 A라는 애가 B한테 너랑 안 놀아 오늘부터 라고 한 것도 폭력이야. 언어 폭력이야. 언어 폭력이 될 수 있는 거야. 우리 애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어. 그런데 또 어린이 입장에서 어른들도요. 다 당신이랑 안 놀고 싶습니다. 안 놀면 되죠. 그러니까. 그게 뭐 절교. 저 사람 없으면 죽나요, 내가? 그러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담임교사 할 때는 모두랑 잘 지낼 수 없다. 너를 싫어하는 사람 있을 수 있다. 그렇지. 나 역시도 선생님 너네도 나 싫어하지 않냐? 다 똑같다. 너 좋아하는 사람 있고 이유 없이 너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 있으니까 안 맞으면 놀지 마. 대신 서로 험담하고 싸우고 하지 말고 그냥 지네 그냥 클래스 메이트로서 굳이 막 그렇게 엮여가지고 너랑 노니 안 노니 너 나랑 뭐 절교할 거야 안 할 거야 너 쟤랑 놀 거야 말 거야 이런 게 모르겠어요. 되게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또 이제 어쨌든 인간들이 무리짓기를 편안해하고 그러면서 이제 학폭이라는 게 생기고 또 아동 학대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맞아요. 워낙 아이들이 모두가 각 가정에서 귀하게 자라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털끝만치라도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른들의 마음도 이해는 하죠. 왜냐하면 지금의 이제 양육자 세대들이 워낙 예전에 어떤 억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어린이들의 양육자는 덜 억압적인 거 아니었나요? 여전히 억압적이었을까요? 지금은 좀 낫겠지만 네. 뭐 한 선생님 세대, 예를 80년대도 굉장히 억압적이었죠. 왜냐하면 그때 몽둥이를 이미 맞았기 때문에 이미 선생님 세대도 저까지는 두들겨 무조건 맞았구나.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그러네. 우리 아이들 절대 이제 그런데 노출시키고 싶지 않다. 꽃으로 때리지 마라 이런 게 좀 이제 아이들한테 적용이 되는데 물론 사회적으로 안전하게 키우는 건 당연히 맞지만 어떠한 정서적 스크래치도 나면 안 된다라고 믿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무균실을 키울 수가 없고. 맞아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그리고 나도 어떤 사람을 싫어하면서 쟤는 나를 싫어하면 안 돼. 그것도 너무 그런 의미에서는 이야기가 선택한 해결은 그래도 평화로운 거죠. 네, 평화롭게 잘 해결했는데 무슨 뭐 경찰이 등장하여서 뭐 무슨 문제가 더 비화되거나 막 이렇게까지 이르진 않았지만 네네. 그리고 또 그렇게 된 데는 이 주인공이 문제를 일으키는 친구가 아니잖아요. 문제는 밖에서 일어나고 이 친구는 이제 그걸 지켜보는 입장이면서도 지켜보다가 개입하게 되는 그 상황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아까도 선생님한테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런 천사 같은 친구가 진짜 현실에 존재할까? 이런 생각도 좀 했거든요. 한반에 혹시 이렇게 중재자 역할을 하는 친구가 있긴 있죠. 있나요? 네,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있는 거네요. 안젤로가. 그냥 이렇게 극단적인 아이가 물론 실제할 수도 있겠지만 뭐 조금의 특성은 있겠죠. 일단 갈등을 싫어하고 재호가 네. 그런 특성은 뭐 많은 사람들한테 분명히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도 그 돌봄을 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긴 있어요. 그런 건데 그 뭐죠? 그 다중지능에서 그렇게
그 뭔가 일종의 마더 테레사 감수성이 성격 조금 그 있는 친구들 친구. 가끔 있거든요. 진짜 네. 완전히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걸 잘하고 이런 친구들이 아마 재호도 이제 그런 성격인 것 같고 또 뭐 어쨌든 우리가 뭐 동화에서 흔히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역할들을 좀 남성 캐릭터한테 많이 주고 네. 그런 것과는 달리 또 이 동화책에서는 돌보는 것을 남성 캐릭터로 또 생명을 주었다는 게 또 작가님의 독특한 네. 새로운 접근이네요. 네. 그것도 한편 맞습니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소극적인 남성 캐릭터는 등장했지만 이렇게 적극적인 돌봄 캐릭터 이런 거는 또 새롭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맞아요. 네. 그러면서도 어쨌든 다른 사람의 그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자기 자신의 색깔을 잃어가면 안 된다라고 작가님은 또 어떤 용기를 주는 네. 그런 결론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서평에서도 네. 썼듯이 그것이 바로 맞습니다. 주체성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를 지키려면은 어디까지는 해도 되고 여기까지는 안 돼. 그런 어떤 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만들어가는 게 또 사춘기의 성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하진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생동감 있게 한 그 반대쪽에서 네.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안재호도 또 더 돋보이게 그렇게 쓰여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래서 뭐 완전히 이런 똑같은 사람 캐릭터가 어떤 인물이 존재할진 모르겠지만 뭐 어디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또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집으로 와가지고 톡을 보내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뭐 답장이 안 왔다. 뭐 어떻게 왔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소문을 뭐 추적해서 그 아이 전학온 아이의 어떤 학교를 알아냈다든지 이런 것은 꽤나 저는 현실적으로 다가와서 요즘 아이들이라면 어떤 갈등 상황이 벌어질 때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겠다. 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튼 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학폭이 이렇게 너무 많이 되는 걸 좀 부정적으로 좀 보는 입장이고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서 요즘에는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그 친구와의 문자를 캡처하는 게 맞아요. 네, 그 저는 그 하나의 깜깜깜깜 놀라. 문자를 캡처해서 나중에 뭔가 그거를 폭로의 자료로 쓰는 맞습니다. 게 어른도 뭐 청소년도 아이들까지도 그렇다는 그쵸. 게 이게 진짜 이제는 문자도 마음 놓고 못 하는구나. 그쵸. 이미 그런 지는 꽤 된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래서 굉장히 문자라는 게 약간의 그 내가 갖고 있는 목소리를 담지 못하는 그렇지 않나요? 그쵸. 네. 저도 그냥 요즘 통화가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나은 것 같아요. 목소리를 들으면 감정이 느껴지니까 딱 알 수가 있잖아요. 네. 목소리는 사실 거짓말하기가 쉽지 않지. 그리고 이 문자라는 게, 네. 이 텍스트라는 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알았어 라고 마침표를 찍었을 때 되게 엄청 엄격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만약에 내가 좀 감정이 안 좋으면 알았어. 냉정하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알았어. 그치. 라고 들릴 수 있는데 이 바로 세 글자에도 그렇지. 목소리로는 담을 수 없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막 물결도 치고 이모티콘도 넣고 그쵸. 막 말을 느리고 이렇게 막 그런 장치들을 막 쓰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 감정을 조금 더 어떻게 드러내보는 장치인데 맞아요. 그래도 그걸로도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죠. 그런 것 같아요. 이 소설뿐만이 아니고 소설에서 요즘은 문자라는 것들이 아주 전면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표현 수단으로. 네. 일상에서 많이 쓰니까. 최근에 제가 네. 정희연 작가님의 네네. 노피플존이라는 그 단편 모음집 소설을 읽었는데 네. 이제 거기에 나오는 어떤 에피소드가 신입 변호사인데 네. 이 친구가 주인공인데요. 자기들 이제 신입 트레이닝 하는 변호사들끼리 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네. 이제 대표를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되게 좀 인신 공격적인 그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외모 비하나 이런 건데 네네. 이제 이 친구가 캡처를 딱 해가지고 너네가 이제 내가 분리할 때 이거를 써먹겠어. 써먹겠어. 막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단편에. 실제로 써먹습니다. 왜냐면 자기는 이제 정직원이 안 되고 친구들이 대표 욕을 한 친구들. 근데 앞에서는 막 엄청 살살대요. 대표님 막 이러면서 한데 뒤에서는 막 농담하고 욕하고 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내가 더 정의롭고 나는 그런 욕에 가담을 안 했고 어떻게 그래 하면서 캡처해가지고 나중에는 결과가 나왔을 때 또 보냈는데 그게 또 더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봤을 때, 이런, 어떻게 보면 요즘의 동화나 그런 소설에서 어떤 미세한 감정이라든지 그 절대적인 선이나 악이라는 구도가 아닌,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막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좀 좋기도 하고, 그런 시선으로 볼 수도 있겠다. 내가 누구한테 이입을 해서 보느냐에 따라 또 이 동화책도 달라질 것 같아요. 하진이라는 캐릭터의 그 발랄함과 이 안재호라는 캐릭터의 어떤 순함, 요게 이제 대비되면서 읽는 재미를 주고, 그리고 이 안재호 자신이 결국은 나도 이제 내 감정을 솔직하게 혹은 모든 것에 대해서 좋게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과정, 이런 거에 이제 중심을 두고 보면 네. 나중에 거절하게 됐는데 네네. 사실은 거절하는 게 쉽진 않죠. 어른도 잘 못하는데요, 뭐. 네, 미움받을까봐. 네. 우리 모두 어떤 사회적 인정이나 평가 이런 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그거에 너무 사로잡히지 마라라고 이제 이야기해주는 그런 동화였습니다. 네. 뭐 사려 깊은 어린이들이 가질 수 있는 고민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어린이들이 이 책을 읽으면 어떨지가 저는 좀 궁금하긴 하네요. 어린이들의 후기. 어른들 후기 말고. 한번 집에 읽혀보겠습니다. 재미있는지 후기 좀 들려주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읽었던 거 다른지. 네. 지금까지 안젤로와 안재호 최남희 작가의 동화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두 번째 소개할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두 번째 책은 슬픔의 틈새입니다. 이금희 선생님의 작품이네요. 슬픔의 틈새 4계절에서 나왔고요. 청소년 소설입니다. 이번엔 제가 한번 오랜만에 서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시대 한국 아동 청소년 문학의 대표 작가 이금희의 최신작이자 일제강점기 여성 디아스포라 3부작의 완결편이다. 전 세계를 무대로 펼쳐졌던 첫 역사소설 거기 내가 가면 안 돼요. 사진 한 장에 결혼을 결심하고 하와이로 떠난 여성들의 일대기를 다룬 알로하 나의 엄마들에 이어서 1940년대 사할린 강제 이주 조선인, 특히 여성들의 고통 어린 여정과 찬란한 생명력을 담고 있다. 주인공 단옥은 격동의 세월 속에서 타마고와 울가가 되기도 했지만 마침내 주단옥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지키며 춥고 사나운 땅 사할린을 삶의 터전으로 일궈내는 강인한 인물이다. 이름과 국적이 바뀌는 80년 세월 동안 조국에 배신당하면서까지 온몸으로 역사를 살아낸 사할린 한인들의 모습이 주단옥과 주변 인물들에 겹치며 깊은 울림을 준다. 특히 역사적 사실과 시대상을 생생하게 되살려낸 이금희 작가 특유의 탁월한 스토리텔링이 독자들을 그 시대 한복판으로 빠져들게 한다. 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되게 못 썼는데 보니까 이거 제가 쓴 거네요. 깜빡 잊고 제가 읽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좀 더 잘 쓸 수 있었는데 이게 작품이 되게 좋으면 쓸 때 좀 밀리지 않으세요, 선생님? 그렇죠. 쓸 때? 압도가 되기 때문에 네. 뭐랄까요? 감히 뭐 어떤 걸 말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저도 맞아요. 들 때가 있고요. 뭘 써야 될지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더 이렇게 딱딱하고 이렇게 좀 그렇게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림책 쓸 때가 그래도 조금 더 마음이 말랑말랑하다 그럴까? 맞아요. 그랬습니다. 네. 이금희 작가 소개해드릴게요. 어린이 청소년 문학, 한국 어린이 청소년 문학의 대표 작가죠. 유년기부터 이야기꾼 할머니와 라디오 연속극, 또 만화책 등을 함께 읽으면서 이야기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세계문학전집, 문학소녀들이 다 읽는 거 이거 읽으면서 작가 되기를 꿈꿨다라고 되어 있네요. 어린이 문학을 선택한 게 아니라 어린이 문학이 나를 선택했다라고 말할 만큼 아이들의 이야기를 쓸 때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1984년 등단했고 이후에 아주 수많은 작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특히 그 90년대 청소년 문학의 태동기 또 그 확장을 이끈 작가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표작으로 밤티마을 시리즈가 있고요. 너도 하늘말 아리야
또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문학의 출발점이 됐던 작품 유진과 유진 외에 아주 많은 작품이 있습니다. 20년하고 24년에 그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 그 한국 후보로 선정이 됐고 올해도 지금 후보로 지명이 됐거든요. 올해는 좀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선생님은 이 슬픔의 틈새 어떻게 읽으셨어요? 뭐 영화 한 편이라고 하면 너무 진부한 표현이지만 네, 그렇게 대서사기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일단 재밌었고 그러니까 책을 일단 펼치면 놓을 수가 없어요. 네, 너무 맞아요. 궁금해서 다음 이야기가. 한편으로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우리는 정말 배부르게 살고 있구나. 너무나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구나. 이거를 그냥 끊임없이 느끼면서 감히 어떻게 이 이주 동포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내가 공감할 수 있을까? 그냥 뭐 너무 눈물이 좀 많이 나가지고. 네, 저도 비슷하게 느꼈는데 가장 좀 제가 특이하게 느꼈던 그 주인공 단옥이가 굉장히 생생하잖아요. 너무너무. 네, 꼬맹이였을 때부터 이렇게 이제 할머니 될 때까지 네. 나오는 그거를 이렇게 한다름에 쫙 그 뭐랄까 그 서사시죠. 예. 그렇게 쫙 구상해내신 게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네. 응. 보통은 이제 뭐 이야기라고 하면은 동화든 소설이든 생애를 그리는 게 그리 많지는 않잖아요. 어떤 사건 위주나 그렇죠. 뭐 아주 짧은 시간을 한정적으로 다룬다든지 뭐. 그러면서 대충 뭐 회상으로 그렇죠. 처리하든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점이 좀 약간 충격적이다. 그 나중에 단옥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후손들이 그를 기억하는 것까지 서술을 하는데 네.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와닿고 인상적이었고 이 책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448쪽인데도 이것도 많이 좀 축약이 됐다 싶을 정도로 그 세세한 감정들을 좀 무미건조하게 빼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단옥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그냥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이 정도로만. 뭐 동생이 뭐 오빠가 뭐 집을 떠났다. 그래서 그렇게 얼마나 이 단옥의 일생에 극적인 서사나 사건들이 많았으면 뭐 그 정도 가족을 잃거나 헤어지거나 뭐 누가 죽거나 이런 거를 막 파고들어서 뭐 너무 슬펐고 내 마음이 어쨌고 이런 요즘에 또 어떤 요즘 트렌드는 사실은 현대 소설이나 동화는 그러니까 이제 작은 것을 가지고 거기에 뭐 다양한 인물들의 감정을 보여준다라든지 그렇죠. 뭐 그런 게 많은데 거대 서사를 이제 다루지 않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런 그 역사물을 읽으면은 좀 약간 올드하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전혀 올드하지 네, 여기 않았고 단옥이가 주는 생생함 때문에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인물 혹시 뭐 인상적이었던 구절 같은 데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선생님 인덱스 굉장히 많이 네 많이 갖고 왔는데 네. 일단 이 단옥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우리가 지금 주체성이라는 범주의 소개를 했다라는 거를 네.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이 단옥이라는 인물이 주체성 사실은 그 자체거든요. 그거 없으면 뭐 시체죠. 주단옥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단옥이 좀 이제 할머니가 돼가지고 지내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뭐 네. 일 열심히 하시다가 러시아 국적 얻고 퇴직하셔가지고 연금을 받으면서 사는 그런 또 일상이 멋져요. 소개가 돼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이런 제가 좀 읽어볼게요. 진수, 그러니까 단옥의 남편분이죠. 진수는 단옥이 가장처럼 집안을 이끄는 것에 큰 불만이 없었다. 아내는 무슨 일이든 자기 뜻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다. 젊을 때는 그런 성격이 힘들기도 했지만 이제는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게 오히려 편했다. 단옥을 신뢰했기에 마누라 치마폭에 산다는 소리도 개의치 않았다. 단옥 또한 진수가 여느 남자들처럼 밖으로 나돌지 않고 자기 곁에서 집 안팎을 돌보는 걸 좋아했다. 이런 또 그 노년의 그 부부의 일상이 나오는데 일단 단옥이 진수라는 남자를 또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그가 일하는 일터에 찾아가가지고 나 너 좋아한다. 편지를 줬는데 알고 봤더니 또 진수가 그를
몰랐던 거죠. 그것도 그 부분이 그나마 이 소설을 읽으면서 웃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면 아니었나 또 싶기는 하고.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어떤 편견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은 그런 사람, 진수는 그런 사람,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저는 또 이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진수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수동적인 사람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수동적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사람이 왜소하게 수동적으로 행동했던 게 결국은 그를 몰라서 다가가지 못했던 거라고 또 이렇게 뒤에 표현되는 거 보면 맞아요. 그런 설정도 굉장히 재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역시 작가다. 맞아요. 그래서 그 조금의 어떤 순간순간에 뭐 단옥이 이제 엄마 살아계실 때 뭐 여자라고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아 그렇구나. 또 단옥의 엄마도 그럴 수 있겠다. 나중에 좀 세상이 변했구나. 그리고 또 앞으로 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금희 작가님이 워낙에 이 이야기를 재밌게 쓰시기도 하지만 작은 것을 또 놓치지 않는 또 디테일 장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본인의 예전 작품을 개정판을 낼 때 그렇죠. 개정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몇 년 전에 이슈였잖아요. 네.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글을 한번 뱉어낸 사람이 그걸 반성이라고 할까요? 일종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30년 전에는 통용됐던 어떤 설정이나 캐릭터가 지금의 눈으로 읽으면 작가에게도 좀 모자란다라고 느껴지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개정판을 내신 거잖아요. 저는 그게 참 너무 멋졌었고 그걸 또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도 엄청난 저는 용기 한국 아닌가요? 작가에서 그런 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요. 네, 그래서 그게 정말 멋지시고 어떻게 보면 이 주단옥의 강인한 면이 우리 작가님의 어떤 그 성격 중에 하나와도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뭐 대부분 뭐 작품의 작가가 주인공 특히 주인공은 자신의 한 분심처럼 그렇게 구성할 수 있겠죠. 우리 생각엔 그런데 근데 제가 작년에 국제 작가 축전인가요? 거기서 이제 이금희 작가가 북토크 하는 데를 갔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동화는 딸의 성장과 함께 성장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 소설 대표작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유진과 유진에서 비롯하는데 그 이야기가 일부분 어떤 작가의 경험담이기도 하고 그런 그게 이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아동 성폭력 문제를 다룬 소설이잖아요. 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뭐 청소년의 어떤 문제들, 고민들, 성장, 또 여성에 대한 관심, 그런 어떤 진보적인 관점에서의 관심을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해 오신 거, 그리고 지금도 작품을 그렇게, 지금 이 디아스포라 3부작도 결국 한국 여성사의 어떤 청소년 소설 버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특별하고, 귀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 어찌나 겸손하신지 언제나 감탄합니다. 이렇게 대단한 작품을 쓰시고도 겸손하실 수 있군요. 그리고 이제 이금희 특 그 문장의 어떤 흡입력, 그러니까 타고난 이야기꾼이라고 얘기하는 게 왜 그런지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소년 소설로 이제 분류가 된 만큼 청소년들이 많이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일단 맞아요. 재미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뭔가 역사를 따로 공부하는 거, 뭐 다큐를 보는 것, 영화를 보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처럼 뭐 요즘 또 그 천만 영화가 네, 그 맞아요. 단종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보면서 또 조금 파고들고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인물이 있었지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문화적인 콘텐츠를 향유를 하면서 다시 한번 역사를 떠올려 보고 내가 겪지 못한 것들을 겪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이런 현대 동화나 소설에서 거대 서사를 잘 다루는 작품이 많지는 않다 보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올드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또 요즘 친구들에게는 이것이 올드하지 않고 굉장히 또 새로울 수도 있겠다라는 전 생각도 들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예. 아이들 동화나 뭐 국어책에 수록된 것도 굉장히 일상적이고 미시적인 게 많다 보니까 사소한 이야기를 다루는 그리고 나한테 너무 가까운 이야기를 다루는 이야기들이 홍수인데 그때 이렇게 딱 어떤
거의 100년의 역사성을 가지고 이렇게 작품이 나오니까 그거 자체가 새롭게 느껴진다는 네, 말씀이죠.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어린이 청소년들한테는 이것 자체가 좀 판타지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옛날에는 이랬구나.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SNS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언제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전달해 놓을 수 있는 시대잖아요. 뭐 0.5초 만에 답장이 올 수도 있고 그렇죠. 확인을 하는 것도 맞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떨어진 이산 가족들끼리 서신을 주고받는데 편지 보내는 거 몇 달 또 답장이 올지 안 올지 그 가족이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모르고 나 혼자 마음 막 애끓고 답장이 오면 너무 기뻐하면서 읽고 이런 것 자체가 요즘 어린이 청소년들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는 좀 판타지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라는 거, 그 놀라운 그 점이죠. 말씀하시니까 그 아빠가 떠나가잖아요. 네. 떠나가서 결국은 못 만나잖아요. 네. 그게 너무 내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읽는 내내. 혹시나 만날까? 어느 대목에서.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일본의 일제시대 때 그 일본으로 강제징용 갔던 우리 조선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진집을 본 적이 있어요. 일본 전도에 탄광이라든지 뭐 네. 제철소라든지 뭐 이런 어떤 공장이나 탄광 주로 그런 곳에 너무나 많은 조선인들이 갔고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사할린에서 일하다가 아래쪽에 공장으로 이렇게 네. 이주되는 그런 역사가 실제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또 일부만 해방이 돼서 돌아오시고 근데 여기도 나오지만 해방이 됐지만 돌아오지 못하게 된 상황이 또 나오잖아요. 네. 여기 저희 서평에서는 조국에 배신당했다라고 썼는데 어떤 그런 상황인 거죠. 당연히 그렇게 끌려갔으니까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일본에 남아서 이제 사시는 분도 많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그 제주 4.3 때 네. 오사카 쪽으로 또 넘어오신 조선인들도 많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아주 그 어떤 가족사 안에서 이거를 풀어주시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를 너무 먼 시간, 먼 나라 얘기? 예. 나랑 좀 상관없는 얘기로 그 좀 멀리 봤던 게 아닌가 그런 반성도 좀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작품에서 보면은 일본인 중에서도 네. 귀국하지 못한 일본인 혹은 귀국을 포기한 일본인 또 독일인 중에서도 러시아로 강제 이주한 그런 또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어떤 그 세계 대전의 피해국의 어떤 뭐 그런 입장 식민지였으니까 패전국으로 치부됐죠.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나 뭐 독일을 바라볼 때 뭐랄까 그 전쟁을 일으킨 막 주범이라고 그 국가를 보지만 또 그 안에도 보면은 그 국민들 중에서도 분명히 또 이런 전쟁의 피해자성을 같이 공유하면서 또 단옥의 가족은 결국에는 다양성 그 자체잖아요. 그렇죠. 피가 다 섞여 있고 국적도 맞아요. 섞여 있고 이름도 몇 번 바뀌고 사위 네. 뭐 며느리 다 막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설정도 굉장히 재밌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가장 절친 유키에라는 정말 베프도 베프는 또 일본인이고 일본인이고 네. 하지만 또 그 일본인 친구가 정말 끝까지 또 단옥의 그 끝을 저는 그거가 제일 불안했어요. 유키에가 배신할까봐. 갑자기 그러셨구나. 배신하면 어떡하지? 근데 거의 뭐 완전 삶의 동반자 남편보다 더 네 맞아요. 대단한. 마지막에는 둘이 정말 동지적으로 네, 엮여 있는데 그런 걸 보면은 진짜 그 아마 그 설계하실 때 그런 다양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것들에 대해서 이 내용의 그걸 뒤집는 네. 그런 설정을 좀 하신 게 아닐까. 그러니까 설정을 그렇게 계산하고 넣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너무 실제로 또 그래 했을 거고 하기 때문에 뭐 단옥도 처음에는 뭐 어디 사위를 반대했지만 나중에 그냥 받아들였다 이런 식으로 그냥 딱 깔끔하게 넘어가는 그런 네. 것도 굉장히 좀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또 우리 이미 이금희 선생님 작품이 뭐 연극이나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또 채용이 되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것도 좀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슬픔의 틈새를 영화화한다면 단옥은 누가 어울릴까?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저는 한 명이 떠올랐어요. 누구? 그 아이유? 아가씨에 나왔던 아가씨 나왔던 아가씨였던 분이 누구지? 그 김태리. 김태리. 저는 아, 김태리가 떠오르는데. 김태리. 장만하고 야무지고, 맞아요. 예, 세고, 자기 할 말 딱딱하고. 그렇네요. 그런 캐릭터. 저는 문소리 배우가 떠올랐거든요. 이게 약간 문소리, 이제 이제 나이 들어서는 문소리. 그러면 그 두 분, 두 분이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두 분이 근데 같이 작품 한 적이 없으신가? 저 드라마를 잘 안 봐가지고. 참 저희가 캐스팅 잘한 것 같아요. 딱 어울려. 김태리, 문소리 이렇게 하면 딱 단옥이 이미지가 되네요. 그 예전에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제주 배경인 거기도 아이유 씨가 네네. 문소리 내고 그 맞죠? 맞다. 그 네네. 뭐죠? 그 제목이? 폭삭 속았어. 예예 제가 다 못 봤는데. 네. 거기는 아이유 문소리였고 아이유 너무 좀 예쁘다는 느낌이어가지고 김태리 배우도 곱죠. 김태리 배우도 이쁘지만 또 그런 느낌의 고음은 아니어서 어쨌든 저희가 슬픔의 틈새에서 어떤 자라난 꽃 같은 꽃 같은 이야기, 꽃 같은 사람들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슬픔을 제목은 슬픔의 틈새는 왜 이렇게 지으셨을까요?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러니까 슬픔에 가라앉지 않고 슬픔 때문에 지지 않고 그 슬픔이 많잖아요. 여기에 네, 사람이나 너무나 사건이나 그 슬픔의 틈새에도 어떤 뭐랄까 삶의 희망이 있고 또 의지가 있고 또 살아나갈 어떤 이유들이 있다. 꽃이라고 한다면 그 틈새에서 민들레가 그 아스팔트 갈라진 틈에서 자라는 것처럼 네. 그런 걸 상징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목 제가 틈새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슬픔의 틈새라고 하니까 좀 더 이렇게 여운이 있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그랬습니다. 이금희 작가의 청소년 소설 슬픔의 틈새 이 다음 작품이 더 기대되는 지금도 어디선가 또 다음 장편 소설을 구상하고 계시다는 대단하십니다. 소문을 들었는데 아이고.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작가입니다. 올해는 그 안데르센상 꼭 수상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네, 3번째 지명이기 때문에 올해는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저희들 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2권의 책 오늘도 함께 읽어봤는데요. 주체성 범주에 수록된 그런 이야기 안젤로와 안제오 슬픔의 틈새 함께 읽어봤습니다. 네, 서현주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